오늘 시장은 단순한 하락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가격이 밀린 이유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층으로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흔들리자 이더리움과 주요 알트코인까지 연쇄적으로 압박을 받는 전형적인 위험 회피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모든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장은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선택적 이동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은 공포만으로 설명하면 부족합니다. 거시 변수와 수급 재편, 청산 압력이 동시에 작동한 조정에 가깝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 약세였지만 실제 핵심은 시장이 무엇을 두려워했고 어디에서 버티려 했는지에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얼마나 빠졌느냐보다 이 약세가 추세 전환의 시작인지 일시적 흔들림인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대형 코인 전반이 동반 약세를 보이며 위험자산 심리가 식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방향을 잃자 시장은 개별 호재보다 전체 유동성 축소 가능성에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이더리움과 XRP, 솔라나 같은 대형 알트코인도 비트코인과의 연결 구조 속에서 압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낙폭이 전 자산에 똑같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자산은 상대 강도를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여러 기사를 한데 묶어보면 오늘 시장을 설명하는 공통신호가 분명히 보입니다. 첫 번째 공통신호는 달러 강세와 거시 이벤트 경계심입니다. 위험자산 선호가 약해질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자산군이 암호화폐입니다. 두 번째는 ETF 자금 흐름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에서 유출 또는 유입 둔화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심리를 눌렀습니다. 세 번째는 레버리지 청산입니다. 가격이 밀릴 때 파생 포지션이 강제로 정리되면 현물보다 더 큰 하락 체감이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는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위험 회피입니다. 주식과 원자재, 달러 움직임이 암호화폐 심리에도 전이됐다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택적 자금 순환입니다. 전체 시장은 약했지만 일부 알트코인과 관련 상품에는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즉 시장은 무너지는 중에도 내부적으로는 재배치가 진행됐고 이 점이 공포장세와 조정장세를 구분하는 단서가 됩니다. 같은 하락 기사라도 원인을 하나로 묶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시, 수급, 기술적 압박이 동시에 겹쳤습니다. 반대로 일부 보도에서는 ETF 승인이나 제도권 편입 기대가 하방을 완전히 고착시키지 못하게 하는 재료로 등장했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악재 일변도보다 하락 재료와 방어 재료가 충돌한 가운데 비트코인 약세가 우위를 잡은 하루였습니다. 이제 왜 비트코인이 중심 변수였는지 핵심 원인을 구조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압박은 달러 강세였습니다. 달러가 강해질수록 위험자산 전반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여기에 물가와 통화정책 관련 경계심이 더해지면서 시장은 공격적 베팅보다 방어적 포지션을 선택하는 분위기로 기울었습니다. 암호화폐는 유동성과 심리에 민감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금리 경계가 커질 때 반응 속도가 빠르고 낙폭도 확대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ETF 수급입니다. 현물 ETF는 기관 심리를 읽는 창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유출 신호 자체가 심리 악재가 됩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 자금이 빠지거나 둔화된다는 해석은 시장의 체력 약화 신호로 읽혔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 하락 과정에서 발생한 청산입니다. 현물 매도보다 청산이 더해지면 하락은 뉴스보다 빠르게 전염됩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원인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포지션부터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낙폭이 한번 커지면 심리 위축이 더 가속됩니다. 네 번째는 지정학적 변수입니다. 직접적인 코인 악재가 아니어도 글로벌 긴장이 높아지면 시장은 현금성 자산을 선호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비트코인 중심 수급의 약화입니다.
비트코인이 버텨주지 못하면 알트코인에는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중요한 건 비트코인 낙폭 자체보다 기준점 역할의 훼손입니다. 시장은 비트코인을 안전판처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일부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도 포착됐습니다. 이 점이 전면 붕괴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XRP와 솔라나처럼 제도권 기대나 상품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자산은 상대적으로 덜 약하거나 별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멀티자산 ETF나 지수형 상품 같은 재료는 시장의 제도권 확장이라는 중장기 서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조정의 핵심은 것이 충격만도 아니고 코인 내부 악재만도 아닙니다. 둘이 겹치며 증폭된 복합 조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순서로 압박이 번졌는지 오늘의 흐름을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약해졌습니다. 시장은 이를 개별 가격 조정보다 전체 위험자산 선호 둔화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이더리움과 대형 알트코인이 따라 밀렸습니다. 비트코인이 흔들릴 때 알트코인 위험 프리미엄이 더 빨리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ETF 유출 우려가 겹치며 기관 수요에 대한 의문이 커졌고 약세 해석은 더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한번 약세 기대가 형성되자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되기 시작했고 시장은 뉴스보다 가격 자체에 반응하는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락 이유보다 손실 회피가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낙폭이 과장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다만 모든 자산이 동일하게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알트코인과 관련 ETF에는 선택적 유입 신호가 남았습니다. 이런 차별화는 시장이 완전히 포기한 장이 아니라 어디에 다음 기회가 있는지 탐색하는 장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제도권 뉴스는 심리를 완전히 돌리진 못했지만 추가 급락을 단번에 정당화하기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즉 오늘은 악재가 나와서 떨어진 하루라기보다 이미 쌓여있던 경계심이 한꺼번에 가격에 반영된 하루에 가깝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단일 뉴스보다 수급과 포지션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뉴스는 촉매였고 낙폭 확대는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반등 여부도 호재 하나보다 청산이 진정됐는지와 핵심 자산이 지지를 회복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주요 알트코인의 연결 구조를 따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시장의 방향을 결정한 중심 자산이었습니다. 자체 하락보다 시장 심리의 기준점이 흔들린 점이 더 중요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약세일 때 알트코인은 단순 후행 하락이 아니라 유동성 할인까지 겹치며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도 그런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비트코인이 버티지 못하자 알트코인 전반의 매수 대기 심리도 얇아졌습니다. ETF 흐름에 대한 우려가 비트코인에 집중된 것도 컸습니다. 기관 수요가 둔해진다는 해석은 비트코인에 가장 먼저 반영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완전히 추세를 잃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바닥 다지기 가능성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핵심은 낙폭보다 회복 방식입니다. 빠른 반등보다 지지 구간에서 매도 압력이 둔화되는지가 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이더리움은 기관 기반이 유지된다는 평가가 있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무거운 흐름이 더 강하게 인식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ETF 유출 압박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서사상 강점이 있어도 단기 수급이 꺾이면 탄력이 쉽게 둔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더리움은 시장 회복의 선두라기보다 비트코인 약세를 확인하는 보조 지표처럼 읽힌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XRP와 솔라나는 다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선택적 자금 유입과 제도권 기대가 강조됐습니다. 이 말은 알트코인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 자산별 서사에 따라 차별화가 커지는 장이라는 뜻입니다. 규제 해석 변화나 디지털 자산 분류, ETF 기대 같은 요소가 붙은 자산은 하락장에서도 상대 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강도가 곧 독립 상승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추가로 흔들리면 강한 알트도 결국 변동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현재 구조는 비트코인이 바닥을 잡아야 이더리움이 숨을 돌리고 그 다음에야 알트코인 차별화가 본격화되는 순서입니다. 이 흐름을 더 넓게 보면 결국 거시경제와 정책, 그리고 제도권 자금의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달러 강세는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자금이 위험보다 안전을 선호한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물가와 금리 경계가 살아있을 때는 성장서사가 강한 자산보다 현금 흐름이나 안전자산이 더 주목받기 쉽습니다. 암호화폐는 미래 기대를 먼저 반영하는 시장이라 이런 환경에서 밸류에이션 조정이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또 기금속 강세와 ETF 자금 이동이 함께 언급된 점은 일부 자금이 방어적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 때도 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투자자는 성장 자산보다 변동성 관리에 먼저 집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인 하락은 코인 내부 악재만이 아니라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약화의 일부로 보는 해석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한편 정책과 제도권 이슈는 완전히 반대 방향의 힘으로 작동했습니다. 일부 ETF 승인과 상품 확대 기대가 시장 하단을 받쳤습니다. 특히 멀티자산 ETF나 지수형 상품은 기관이 개별 코인보다 묶음 노출을 선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산 분류 해석 변화도 중요합니다. 제도권이 특정 코인을 접근 가능한 자산으로 보기 시작하면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재료는 단기 하락을 즉시 뒤집기보다 하락의 깊이를 제한하는 중기 요인으로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결국 오늘 시장 반응은 공포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에서 어느 쪽이 더 강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현재 심리는 분명 위축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시장 전체 붕괴를 뜻한다고 보기는 아직 이릅니다. ETF 유출과 비트코인 약세는 분명 부담이지만 내부 순환이 남아있다는 점은 체력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즉 시장은 겁을 먹고 있으나 모든 참가자가 출구로만 달려가는 패닉 단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조건 끝났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넘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제 위험과 과장된 공포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실제 위험은 거시와 ETF 수급, 과장된 부분은 청산이 만든 속도입니다. 이제 현재 정보 기준으로 가능한 단기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반등 시나리오입니다. 비트코인이 단기 지지 구간에서 더 밀리지 않고 매도 압력이 둔화된다면 기술적 반등의 기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순유출이 줄거나 재유입 신호가 나타나면 심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진정되거나 연준 관련 경계가 완화된다면 눌렸던 위험 선호가 대형 코인 중심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 강도를 보인 XRP와 솔라나 같은 자산이 반등 선도 역할을 하며 시장 회복의 체감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반발 매수보다 수급 개선이 동반될 때 더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추가 조정 시나리오도 열려 있습니다. 달러 강세와 금리 경계가 계속되면 위험자산 전반의 할인 압력은 남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자금 유출이 더 확대되면 시장은 기관 수요 약화로 해석하며 한 단계 더 보수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지지 회복에 실패하면 알트코인 유동성은 더 빠르게 얇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과 중대형 알트는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커서 추가 하락 국면에서 낙폭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청산이 다시 겹치면 실제 악재 강도보다 가격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거시 변수 방향이 즉시 정리되지 않고 ETF 수급도 엇갈리면 시장은 박스권 공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은 방향 탐색을 이어가고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XRP와 솔라나처럼 개별 재료가 있는 자산은 시장 전체와 다르게 움직이며 순환매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시장이 동시에 강하게 오르거나 무너지기보다 뉴스와 수급에 따라 자산별 차별화가 반복되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떤 지점을 확인해야 이 세 시나리오 중 어디로 가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첫째,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ETF의 일별 자금 흐름입니다. 유출 둔화 여부가 심리 회복의 첫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